법칙 11. 붕괴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야기는 중요하다. 당신이 붕괴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끔찍한 혼돈의 힘에 직면하고 때로는 그 힘에 압도당한다. 불안, 의심, 수치심, 고통, 질병, 양심의 가책,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 좌절된 꿈과 실망,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현실, 굴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제, 죽음에 이르는 노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희망 그 자체마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어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동기가 당신을 악으로 끌어들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분개, 거짓, 교만은 악의 구조를 분해할 때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다. 가장 낮은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려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제를 분명히 하고 깊이 이해할수록 더 유익하다는 오랜 지혜에 따라 생각을 전환해보자. 우선 이렇게 물어보자.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유물론에 젖은 현대인에게는 어렵고 당혹스러울지 모른다. 어쨌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실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현실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대상인 동시에 주관적 존재의 내면에 있는 꿈, 감각, 경험, 감정, 충동, 환상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세계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명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를 생각해보자. 눈을 뜬 순간에 뭘 인지했느냐고 물으면 당신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말할 것이다. 방 여기저기에 당신이 비치해둔 책상, 의자, 옷 등을 묘사할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기질과 기호, 그리고 전날 밤 상태에 따라 어질러져 있거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무대의 소품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물론 그 대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변의 익숙한 물건에 생각보다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왜 그냥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인지하느라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겠는가? 침실의 가구와 비품은 사실 당신이 처음 눈을 뜰 때 인지하는 것들이 아니다. 당신은 잠을 자는 곳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익히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애써 의식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되게 심리적으로 인지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게 된 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잠에서 깨자마자 당신이 보는 것들은 일련의 가능성이며 그중 다수는 당일과 관련이 있고 그 밖의 것들은 몇 주, 몇 달, 몇 년 뒤와 관련이 있다.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신경 쓰는 것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가능성, 다시 말해서 머리가 아플 수도, 걱정스러울 수도, 흥미로울 수도, 지루할 수도, 제한적일 수도, 무제한적일 수도, 운이 좋을 수도, 비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나는 이용할 것인가? 그 잠재성의 영역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이며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원칙상 무한하다.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그 영원한 보물창고에 관해 생각해본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 잠재성이 당신의 실수 또는 세계의 변덕 때문에 부적절한 모습을 드러내면 당신은 지독한 공경에 처할 수 있다. 당신이 잠에서 깼을 때 씨름하는 미래는 좋은 것과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미지의 세계다. 따라서 잠재적인 것은 단순하고 물리적인 논리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규칙에 매인 사물들은 한 번에 하나로만 존재할 수 있을 뿐, 동시에 정과 반일 수 없다.
하지만 잠재성은 그렇지 않다. 잠재성은 그렇게 하나로만 분류되지 않는다. 잠재성은 희극이면서 비극일 수 있고 선이면서 악일 수 있으며 동시에 양쪽 다일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 잠재성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재성은 오로지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형태로만 존재한다. 잠재성은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점, 이전, 다시 말해 현실이 가장 자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 이전에 놓인 또 다른 현실의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 같은 생물은 현재와 씨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현재가 아닐 수 있다. 현자들이 일러주듯이 우리는 지금 여기 있기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는 다른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의지에 미래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현실과의 진정한 만남이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죽은 과거다.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의식이 광활한 가능성과 결합할 때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고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가능성이라는 사실에서 입증되듯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실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조사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아직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존재할 수만 있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 그런 시도에 관해 어떻게 상대방과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가장 효과적인 개념과 접근 방식과 전략과 그 밖의 정보들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내가 아는 대답은 무엇이 존재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씨름하는 현실의 궁극적인 요소가 가능성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은 바로 이야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로 여기고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튀어오르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런 설명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저 연속된 사건들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 설명 안에는 더 깊은 뭔가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 그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까지 묘사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야기가 펼쳐진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씨름해야만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경험한다. 미지의 것, 예기치 못한 것, 새로운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가능성의 세계는 극적인 형식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예측한 세계,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세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은 미지의 것과 예측 가능한 것을 모두 맞닥뜨리는 배우로 표현된다. 우리는 이야기를 사용해 이 모든 것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야기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 아닐까? 그렇다면 경험의 세계는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 아닐까? 원칙상 우리는 세계의 그 현실에 맞춰서 산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로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로 이해하게끔 타고났다면 아마 그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적어도 가장 실용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은 이야기일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과학적 세계관이 이야기보다 더 정확하며 과학적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과학적 견해 역시 이야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중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하고 부를 증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흘러가는 이야기다. 아니면 왜 과학을 하겠는가?